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일남의 소설 노새 두 마리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인데요. 문학 작품은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접하고 있는 영화, 드라마, 심지어는 유튜브 영상까지 모두 현재를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쓰인 문학 작품 속에는 과거의 삶이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과거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삶과 비교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담겨 있으니까 당연히 삶을 살고 있는 인물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품 속에 드러난 인물들의 삶의 태도를 평가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것도 문학 작품을 읽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소설을 감상하기 전에 한 가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소설을 왜 읽어야 할까요? 세상에는 너무나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왜 굳이 우리에게 반드시 소설을 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보려고요. 교과서에 있으니까요. 뭐 선생님이 읽으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답변 말고 정말 우리가 살면서 왜 평생 동안 소설을 읽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소설 속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수십 년, 더 나아가 수백 년 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설 속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들은 우리랑 전혀 관련이 없는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겪는 고통은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겪는 고통이니까요. 우리보다 먼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겪은 고통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는다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겪고 있을 오늘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문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독자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인물들이 삶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과 좌절들, 우리 개개인은 삶의 경험이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소설은 삶의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들을 어떤 상황이나 장면 속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보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글귀를 인용해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작품의 분석과 해석, 그리고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얻어낸 체험과 감동, 인식이나 깨달음을 독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문학작품 읽기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독자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 문학작품을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생각하는 것. 이걸 우리는 문학적인 용어로 내면화라고 합니다. 팍팍한 세상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소설이고 그것이 소설의 가치라는 거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소설이 던지는 메시지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 믿고요. 그래서 소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것이면 좋겠고,
여러분이 교실 밖에서도 소설을 읽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을 감상해 봅시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눠준 활동지를 준비해 주세요. 활동지에 함께 제시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다시 소설을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도입부.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연탄 몇백 장을 마차에 싣고 있는 힘을 다해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가야만 하는 연탄 배달로 생계를 유지하는 아버지. 참 힘드시겠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 아버지. 이 부분에 반영된 1970년대 당시의 모습은 노새를 끄는 마차가 있고 연탄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A의 이유는 마차에 연탄을 적게 실으면 단숨에 골목길을 오를 수 있는데 왜 아버지는 짐을 가득가득 실으려고만 했을까요? 아마 돈이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득가득 연탄을 싣고 오늘도 짐을 나르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서울 변두리는 어떤 특성을 지닌 공간인가요? 원래는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죠.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던 우리 동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였죠? 동네의 빈터에 문화주택이 들어서고 원래 있던 허름한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허름한 집이란 판잣집을 말하는데요. 판잣집들이 쭉 들어선 마을을 판잣촌이라고 해요. 판잣촌은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대표적인 주택 단지인데요. 상하수도나 오물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없어서 위생적이지 않은 데다가 아무렇게나 무허가로 냅다 지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였어요. 한자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생활 수준도 낮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판자촌이 어느 순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더니 그럴싸한 주택들이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서 판자촌인 구동네와 새롭게 생긴 동네가 구분되기 시작한 거죠. 빈부격차가 집이라는 매개체로 확연히 눈에 드러나게 되었네요. 비의 이유는 무엇인가? 새동네가 들어서자 아버지는 왜 좋아하게 되었죠? 원래 우리 동네 사람들은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연탄을 사도 조금씩 그날그날 쓸 양만 사니까 아버지가 배달로 돈을 벌려면 멀리 있는 다른 동네까지 배달을 갔어야 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서니까 연탄 배달 주문이 많아진 거죠. 그럼 C의 이유는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 번 주문할 때 많은 양을 주문할 수 있었겠죠. D와 E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가게의 물건들이 잘 팔렸을까요? 당연히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겠죠. 사과 같은 과일들은 오랫동안 팔리지도 않았나 봅니다. F에 드러나는 구동네에 대한 청소부들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청소부들은 원래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동네를 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청소부들 구동네에 왔을 때 동네 구석구석은커녕 저기 아래 큰 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뭐 쓰레기 버릴 사람 있으면 와라.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이런 식이었대요.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왜 무시했을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그래도 된다. 뭐 이런 거였을까요? 근데 이랬던 청소부들이 이제는 골목 안까지 들어와서 쓰레기를 퍼가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동네에 참 많은 변화가 생겼죠. 주의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았죠? 소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이는 H에서 드러난 새동네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새동네 사람들은 구동네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우리가 아닌 개인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죠. 구동네 사는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아버지가 그랬듯이 가게들이 그랬듯이 돈벌이가 조금 나아졌어요. 돈을 쓰는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구동네 사람들은 그걸 입에 올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새동네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이 이익을 봤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 집의 노새가 화제거리입니다. 우리 노새를 대하는 구동네 사람들과 새동네 사람들의 태도 차이가 보여지는데요. 구동네 사람들은 노새가 지나가든지 말든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데 새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신기해하면서 예뻐하죠.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구동네 사람들한테는 노새가 늘 보던 존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대상이에요. 하지만 새동네 사람들은 노새가 낯선 동물이니까 신기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 학교 운동장에 노새가 갑자기 한 마리 등장했다고 하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말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늘 보던 말이니까 말이 지나가던 말던 관심조차 끌지 못하는 거죠. 회의에서 느껴지는 나의 심리. 맨날 나랑 안 놀아주던 새동네 아이들이 노새만 지나갔다 하면 관심을 갖고 노새를 막 따라옵니다. 근데 그 노새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나죠. 새동네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나는 어땠을까요? 뭔가 어깨가 으쓱 노새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겠죠. 자랑스러운 우리 노새, 떵떵거리고 싶은 기분이랄까? 하지만 이것도 찰나에 불과합니다. 새동네 아이들과 구동네 아이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요. 왜 그랬을까요? 형편도 노는 방식도 너무너무 달랐으니까요. L에서 나타나는 구동네 사람들의 성격과 태도는 어떤가요? 걸핏하면 싸움질해, 욕질해, 말썽도 끊이지 않고 참 가지가지하네요, 그쵸? 거친 성격을 보이는 구동네 아이들. 이런 구동네 아이들이 새동네까지 진출하면 새동네 아이들은 하나둘씩 그냥 자기네 집으로 돌아갑니다. 섞이고 싶지 않은 거죠. M에서 알 수 있는 노새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구동네 아이들이 우리 노새만 보면 자꾸 엉덩이를 툭 치고 꼬챙이로 쑤시고 쥐어받고 하니까 평소에 말수가 별로 없던 아버지였지만 이때만큼은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버럭 화를 냅니다. 왜 지랄들이야? 하고 말이죠. 아버지는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노새를 아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입니다.
원래 우리 집에는 말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말과 노새를 바꿔서 오셨죠. 가족들은 노새를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노새는 무거운 연탄 배달 마차를 끌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는 묵묵히 노새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N에서 알 수 있는 나의 가족의 형편은 어떤가요? 방 바로 옆에 노새 우리가 있어서 집에는 항상 오줌 냄새, 똥 냄새가 가실 날이 없어요. 참 열악한 환경이죠. 이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5에서 알 수 있는 작은 형의 성격은 어떤가요? 노새 뒤치다꺼리를 맡던 형이 군대 가버리고 그 다음 차례인 작은 형이 해야 마땅하지만 작은 형은 집 밖으로 돌아다니고 기타를 치고 골방에만 있고 집안일에는 무관심한 형이네요. 작은 형이 하지 않으니까 노새를 돌보는 일은 오로지 나의 일이 되었습니다. P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는 회색빛이었던 노새가 우리 집에 온 뒤로 하루 종일 연탄 마차를 배달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연탄 때가 묻어서 검정색이 되었겠죠. 우리 노새도 참 고생이 많네요. 그죠? Q에 드러난 구성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건 문학 개념 용어예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 노새가 없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저께 노새가 달아난 과거의 일을 서술하기 시작해요. 순행적 구성이라는 건 과거에서 현재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고 반대로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건의 구성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에 관해 자랑스러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연탄 배달을 하시는 분이죠. 근데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 하더라도 척척 알아내는 거죠. 어디 골목 몇 번째 집 이러면 아, 거기 설명이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어디인지 바로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연탄 공장 사람들은 배달의 달인인 우리 아버지한테 일을 믿고 맡겼겠죠. 자신의 직업에서 능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거 참 대단한 거거든요. 나는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R과 S에 나타난 사람들의 태도. 나와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생겼죠? 여느 날처럼 연탄 400장을 꽉꽉 싣고 오르막길을 오르던 노새가 갑자기 못 올라갈 것 마냥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길바닥에 살얼음이 끼어서인지 자꾸 발도 질질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때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우리 가족을 쳐다보기는 하는데 뭐 와서 도와줄 생각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어 보여요. 그래도 너무 위급해 보이니까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연탄재가 실컷 묻은 연탄 마차인 걸 보고는 발을 멈칫합니다. 왜냐면 도와줬다가는 내 온몸에 까만 연탄재가 다 묻을 테니까. 여기서 S에 나타난 나의 생각이 참 흥미로운데요.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문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때 이곳을 지나가는 행인이었다면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나의 가족을 도와줬을까요? 만약 도와줄 거라면 어떤 마음에서인가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했나요? T에 나타난 아버지의 심리. 아버지는 자꾸만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마차의 모습을 보면서
노새에게 다급하게 매질을 해댑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마차가 혹여나 미끄러 내리지는 않을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바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때 아버지의 대사에 우라질이라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일이 뜻대로 안 되거나 마음에 안 들 때 혼자서 욕으로 하는 말이래요. 비슷한 말로는 뭐 연병하네 이런 것들 이런 뜻이랄까. 문학 작품에서는 종종 이런 비속어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이죠. 이런 비속어를 사용할 때 얻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사실 욕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또 교양 있는 언어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비속어는 하층민들이 주로 쓰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계급을 굳이 나누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교양 있으신 분들이 욕을 하고 이런 모습은 상상이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속어를 사용하여 얻는 효과를 생각해 보면 도시 하층민들의 거칠고 투박한 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9부터는 이제 작품의 중심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새가 도망을 친 거죠. 아까 그 위급한 상황에서 끝내 노새는 미끄러지고 그 길로 멀리 도망을 칩니다. 노새가 도망쳤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랬겠죠. 당황스럽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했을 겁니다. 노새가 도망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모습.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노새가 등장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는 합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요. 근데 역시나 남의 일이라는 듯이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죠. 유를 한번 봐볼까요? 별꼴이야, 말 마차가 지금도 있었군. 노새를 보고 한 행인이 한 말인데요. 이를 통해 1970년대에 노새 마차가 있기는 했지만 이게 당시 시대랑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의 도시화, 산업화를 보여주고 있죠. V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도망가버린 노새, 절망감, 실망감, 슬픔, 낭패. 말로는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에 빠졌겠죠. 그런 아버지를 보는 나의 심장. 아버지가 걱정스럽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뭐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나에게 자랑스러웠던 아버지가 허탈하게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뭔가 울컥하네요.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참 무심해요. 그저 구경거리나 되는 듯이 잠깐 쳐다만 볼 뿐입니다. 노새를 쫓던 아버지와 나는 터덜터덜 걸어가서 사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X와 같이 막막함을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노새를 찾을지, 말 그대로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막막함을 느꼈을 겁니다. Y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정신없이 거리를 막 뛰어다니는 나를 보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서 걱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분주하게 자기 갈 길만을 가기 바쁘죠. 여기서 우리는 남의 일에는 무관심한 방관자적인 사람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노새를 찾느라 바쁜 나,
나의 눈에는 도로를 쌩쌩 달리는 차들이 모두 노새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선생님의 경험인데, 선생님이 예쁜 운동화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발만 보이는 거야. 이 운동화가 예쁠까? 저 운동화가 예쁠까? 나의 관심이 온통 운동화에만 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운동화로 보이는 거죠. 소설 속의 나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나의 관심이 온통 노새에 가 있으니까 도로를 달리는 게 온통 다 노새로 보이는 거죠. 이어서 Z, G에 나타나는 나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다급함에서 자리에서 꼬꾸라지기까지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죠. 다시 대문자 A로 시작합니다. A에서는 나와 노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방 바로 옆에 노새 우리가 있어서 시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노새가 우리 안에 잘 있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이고 저 멀리 노새가 보이면 달려가서 엉덩이 한번 호닥호닥 해주고 나에게 노새는 식구같이 친근하게 정이 든 존재인 것 같아요. 노새에 대한 나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B에서는 다시 아버지. B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맨날 시커먼 얼굴을 하고 다녔대요. 왜죠? 맞아요. 노새가 매일 까만 것과 같은 이유예요. 아버지도 당연히 연탄 배달을 매일 하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오르막길에 마차를 끄며 묵묵히 연탄 배달을 하는 아버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지니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 그런 아버지 때문에 친구들은 나를 까마귀 새끼라고 부를 정도예요. 근데 나는 친구들이 나를 까마귀 새끼라고 해도 사실 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친구들 아버지도 뭐 별다를 게 없으니까. 한 명은 뻥튀기 장수, 한 명은 번데기 장수, 한 명은 시장 경비원, 한 명은 포장마차 장사. C에서 알 수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뭐 직업에 귀천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평범한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거나 넉넉한 삶을 살거나 하지는 않아 보이네요. 13단락의 C에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늦은 밤까지 아버지는 홀로 노새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다녔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D에 반영된 당시의 삶은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다는 건데요. 통행금지, 되게 낯설죠? 왜 근데 우리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게마다 뭐 9시 영업 제한, 10시 영업 제한 이런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말 그대로 밤 사이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제도인데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에도 시행되었었고, 해방 이후에 1945년부터 시행되어서 1982년에 폐지되었대요. 주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반인들은 거리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무려 3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개개인의 시간을 통제한 거죠. 뭐 이런 삶도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소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3륜차가 아닌 말이나 노새를 끌었을까요? 3륜차는 쉽게 생각하면 바퀴가 3개 달린 오토바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3륜차로는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시대에 어울리지도 않는 마차를 끌었을까요?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시골에서도 늘 마차를 끌었던 아버지. 아마 3년차보다는 말, 노새, 이런 것들이 아버지에겐 더 익숙했을 거예요. 3년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3년차를 살 만한 경제적인 형편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나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죄다 3년차로 빠르게 연탄 배달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는 노새가 끄는 마차로 연탄을 배달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새로운 운송수단인 3년차의 등장으로 아버지는 일감을 뺏기는 등 일자리를 위협받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산업화, 도시화라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하지만 아버지는 휘발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하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 같나요? 시대적 변화 앞에서 죽지 않으려는 모습. 책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오기와도 같은 거죠. 오기란 능력은 부족하지만 남한테 지기는 싫어하는 마음인데요. 즉,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정말 정말 고단한 하루를 보낸 나. 깊은 잠에 빠져들고 나의 꿈 이야기가 14단락에 나옵니다. 꿈속에서 노새는 하염없이 멀리 달아나죠. 다음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요. 좁은 골목을 지나 큰 길가로 나아가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번화가와 큰 시장을 지나쳐 산길, 한강다리, 그리고 고속도로로. 이걸 한마디로 다시 정의하면 노새는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 번화가에서 점점 벗어나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사라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노새의 이동 경로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노새는 산업화,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대상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노새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부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결국 산업화, 도시화에 뒤처진 사람들이 고단하고 힘든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 결국 저 멀리 어딘가로 떠나는 노새. 노새가 무거운 연탄짐을 내던지고 결국 멀리 멀리 도망간 것처럼 그날 그날 벌어먹고 사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걸 훌훌 내던지고 저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요? 또한 14단락에서는 도망가는 노새 때문에 벌어진 소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의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노새 때문에 벌어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 행동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현장감과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강조하여 전달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고속도로로 쉼없이 달려가는 노새의 모습이라는 나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이러한 꿈을 내가 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내가 노새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꿈에서조차 노새를 찾았을까? 그리고 끝끝내 저 멀리 사라지는 노새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노새를 찾을 수 없겠구나 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혼자 생각을 합니다. 꿈대로라면 다시는 노새를 찾지 못하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노새는 매일매일 그 무거운, 그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겹고 지겨워서 우리를 떠났구나 하고요. 이따가 작품을 다 감상하고 나서 다룰 건데, 이 작품의 서술자는 나라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를 말하는 이로 설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세상을 참 순수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는 노새가 달아난 까닭을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겨웠겠구나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린아이다운 순수한 발상이죠. F에는 아버지의 손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한 아버지의 손. 이러한 아버지의 손에서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은 무엇일까요? 희고, 곱고,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한 손이 아니라 나무 토막과 같은 아버지의 손을 통해 우리는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온 아버지의 삶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아버지를 따라가던 나는 앞서가는 아버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태어나서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 게 처음인 거죠.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으니까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면서 라고 말하는 나를 보니까 나의 기분은 매우 기뻐 보입니다. G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전히 온 동네를 무언가 찾으며 바쁘게 돌아다니는 아버지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그저 방관하기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노새를 찾으러 다니는 나와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죠. 그저 절망적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16단락에서 나와 아버지는 동물원에 가는데요. 사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까 동물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냥 건성건성 아버지랑 나는 동물원을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제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바로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는데요. 아버지는 한동안 얼룩말 우리 앞에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얼룩말을 한동안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나는 아버지가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평생을 말이나 노새 같은 삶을 산 거죠.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일같이 일을 해야 하는 힘들고 고단한 삶. 투박한 손을 가진 우리 아버지. 참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쵸? 아버지는 아마도 우리 안에 갇혀있는 얼룩말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주어진 삶에 갇힌 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연민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럼 나는 왜 아버지를 보면서 노새를 떠올렸을까요? 먼저 닮았어요, 일단. 아버지의 생김새가. 신기한 게 친구들끼리는 닮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삶의 평생을 말이나 노새와 함께 살아온 아버지여서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한 것처럼 노새와 같이 고단한 삶을 살아온 아버지라서 노새와 닮았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제2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심정. 나와 함께 술집에 간 아버지. 허기진 배를 달래기도 전에 술만 연거푸 마셔댑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참 괴롭구나 하고 아버지의 심정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 K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볼 수 있나?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하면서 웃어요. 이 말에 담긴 아버지의 속마음,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동안 노새를 찾으면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아버지가 마음을 다잡습니다. 노새를 잃었다는 상실감은 이제 떨쳐내고 다시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고요. 노새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노새 목까지 열심히 살아봐야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근데 이 실납 같은 아버지의 희망마저도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나와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전해지죠. 엘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법에 의해 아버지를 잡아가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순경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들은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절망을 느꼈을 것 같아요. 생계가 위험해진 아버지의 개인적인 사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냉정한 사회 현실입니다. 아버지는 그 길로 아무 말 없이 시적시적 문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시적시적의 사전적 의미는 힘들이지 아니하고 느릿느릿 행동하는 모양인데요. 힘없이 문 밖으로 걸어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가슴 한켠이 뭔가 찡해오지 않나요? M에서 말하는 또 한 마리의 노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버지를 가리키겠죠. 평생을 노새처럼, 아니 어쩌면 노새보다 더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을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드는데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고려했을 때 N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 가족과 같은 하층민들, 도시 빈민들은 적응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들구나 하는 각박한 사회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택시 운전사 남편을 둔 칠수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리는데요.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노새는 당시의 현실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삶의 수단이라는 의미겠죠. 나는 이러한 생각들을 뒤로한 채 골목길로 사라진 아버지의 뒤를 따라 달려가는데 이 장면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노새와 또 한 마리의 노새인 아버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온 존재라는 것.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노새 두 마리의 공통점을 읽어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긴 호흡으로 최일람의 소설 노새 두 마리를 함께 감상해 봤는데요. 이제 앞에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반영된 삶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타이틀로 작품을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작품에 반영된 1970년대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한자총과 노새, 마차로 상징되는 구동네와 문화주택 슬래트집, 자동차로 상징되는 새동네. 다시 말해 산업화, 도시화로 도시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속에서 빈부의 격차는 굉장히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목 노새 두 마리의 의미. 작품의 결말부에서 나는 집 밖을 힘없이 나가는 우리 집의 또 다른 노새였던 아버지의 뒷모습과 칠수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가족처럼 소외된 사람들은 적응하며 살아가기가 어렵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어요.
각박한 사회 현실을 각성하게 된 거죠. 아버지와 노새의 아버지와 노새의 공통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버지는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이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지만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아버지죠. 노새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존재이며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는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뒤떨어진 삶의 수단입니다. 이러한 두 존재는 결국 시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품 속에서 발견한 삶의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내면화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요? 아버지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노새마차를 고집합니다. 다른 배달원들은 3년차를 끌고 배달하면서 일의 효율을 높이니까 아버지의 일감이 점점 줄어들기까지 하죠.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소리칩니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뭐래? 자, 이러한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관점. 아버지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노세만을 고집하다가 결국 삶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아버지의 이러한 생각들은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점. 두 번째는 긍정적인 관점. 비록 아버지의 삶은 어려워졌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 남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존경하는 관점. 이러한 두 가지의 가치관에서 여러분은 어떤 관점과 비슷한가요? 이후에 나올 과제와도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아버지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의 생각은 자유니까요. 다음으로 나의 삶의 태도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사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우리 집에 생계가 연탄 배달인데 그 연탄을 배달하는 노새가 달아났어요. 당장 내일부터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된 상황이죠. 술을 마시면서 이제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한 아버지 옆에서 순수한 나는, 어잉? 아빠가 노새면 나는 노새 새끼인가? 할머니는 엄마 노새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순수하죠. 아버지를 따라 같이 웃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그저 즐겁기만 한 나인 거죠. 세상이 변하면 참 많은 것들이 따라 바뀌지만 아무리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인데요. 삶이 어렵지만 절망적이지만 그것들을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의 옆에서 환하게 밝게 웃는 나의 모습. 참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하루도 부모님께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고 등교하진 않았나요?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소설의 나처럼 그저 즐겁고 환하게 웃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른쪽에 보면 한 가지 참고 자료를 넣어봤는데요. 이처럼 어린아이를 말하는 이로 내세움으로써 얻는 효과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아이의 시선은 현상의 이면,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현상을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본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먼저 현상을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본다는 건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두 동네와 세 동네가 골목 하나를 두고 나뉜 것. 아버지가 매일같이 까만 몰골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 등등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독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현상의 이면은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왜냐? 순수하니까. 도대체 왜
새동네 아이들이 구동네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는지, 그 이면에 담긴 빈부격차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냥 쟤는 왜 우리가 오면 집으로 들어가지? 왜 그러지? 왜 우리랑 안 놀지? 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소설의 결말을 보면 나는 결국 무언가 깨달음을 얻죠. 착잡한 현실을요. 바로 세상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 노새는 도망 중이고 아버지는 경찰에 잡혀갈 위기에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비정한지에 대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순수했던 내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독자도 함께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것들을 한번 주제로 선정해 봤어요. 패들렛에 문제별로 탭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남겨주세요. 첫 번째, 오늘날의 빈부격차 문제는 소설 속에 나오는 1970년대가 아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빈부격차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양상을 보이나요? 두 번째, 작품 속에는 반복적으로 각박한 세태, 인정이 메마른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누구도 아버지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죠. 만약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도와줬을까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도와줬을까요? 도와줄 것이라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만들었나요? 세 번째, 만약 여러분들이 노새였다면 어떤 마음으로 도망을 쳤을지, 그리고 어디로 갔을지, 도망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어두운 골목길로 사라진 아버지,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간 나. 결말 이후의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책 대화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술 평가를 했던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할 건데요. 나눠준 활동지에 10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질문 2개 이상을 한번 골라보고 답변을 달아주세요. 물론 가능한 친구는 10개 다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모든 별로 앉아서 함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삶, 그러니까 1970년대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만나봤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만나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를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나를 성찰하고 오늘날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선생님은 여러분이 한 편의 소설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늘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평생 소설을 읽는 독자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